네, 예, 정의당 주간정치 이슈 5월 셋째 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필이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김 실장입니다. 간단해지셨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병헌 나오는 그 영화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막 이병헌 그 저기 하고 그 아,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거 뭐 다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나오면? 아이 그 첼로 연주하는 그 여자하고 이렇게 약간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네 죽어요 마지막 이병헌이. 아 그래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그렇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4달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때 되게 멋있었는데 한강 다리 건너면서 차 세워서 차키 던지는 거. 그렇지. 김 실장입니다. 정의당 대표 최석입니다. 예. 귀염둥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실장이니까 내가 좀 그러네요 좀. 예. 귀염둥이라 그러니까 좀. 예.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녹음이 되고 있는 체크를 약간 불안해서. 한번 되고 있어요? 이런 타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한 주 쉬어서 지난주 이번 주에서 이제 원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묘하게 이 3당 저희까지 4당이 원내대표 선출 시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 예, 그래서 5월 8일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됐고 13일에는 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15일에는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명씩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는 거지만은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64년생이고요, 54세, 충주 출신이고. 고려대학교 종학생회장 출신이고 이제 가장 좀 유명한 게 이제 전대업 일기 의장이다. 뭐 이게 사실은 이력 중에서는 제일 좀 눈에 띄는 이력이고 이제 그래서 구로구 갑에서 3선 17대, 19대, 20대 3선 의원이시고요. 예. 그리고 5월 8일 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 그래서 평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최 대변인이 보시기엔 인상이 어때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상은 아니에요. 이러시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좋은 인상 아니다.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 처음에는 뭐 그 이제 경쟁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김태년 의원이라고 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뭐 막상 의원들 성향을 딱 이렇게 투표를 딱 까놓고 보니까 상당히 표차가 많이 나게 이인영 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386은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역시 의장님은 뭐 의장님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좀 아쉬움이 386 전체에 대한 좀 아쉬움은 이 사람들이 인양반들이 정치를 오래 했는데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요즘 같이 그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고 시대가 복잡한 거죠. 뭐 출산율과 청년 인구는 계속 쭉쭉 떨어지고 뭐 성장 동력은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무슨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개혁을 하려고 하니 그 어떤 이렇게 개혁 동력이나 이렇게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들 그 촛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386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솔직히 말하면은 잘 그 386으로 대변되는 그 정치 집단이 잘 못 잡는 것 같고 이인영 의원도 거기서 제가 볼 땐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하고 이제 전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방금 했던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걸 꽤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아서 뭘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당이 좌파 독재니 뭐 막 이렇게 하는 걸로서 보고 내 삶이 송두리째 그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답변인 건데 근데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국민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민들은 뭐 너희들이 어떤 역을 먹든 그런 거는 좀뭐 한국당이 잘못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힘든데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냐 이거를 사실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진짜 진영 정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욕감을 지금 모욕감 때문에 그참 그렇게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고의 중심이 본인으로 잡혀 있으면은 그 대의제를 하는 이 국가에서 어려운 정치인 그렇게 하기는 좀 정치인도 올바르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네.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즉 뭐라면 역사가 뭐 맨날 전진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한국당 같이 이렇게 후퇴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내가 맞짱 떠서 싸우겠다. 이것도 좋은 정치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 그럼 김 실장님이 이인영 우리 원내대표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김 실장이 나가면 이제 되겠네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걸 뭐 한국당이 기분 나쁘다, 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뭐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이거 심판해야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거든. 근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과거사를 돌려놓고 뭐 과거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것에 머물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미래를 뭘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무슨 행복감을 갖다 줄 거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이 인양반 출마 선언 전문에 보면은 일부 담겨 있지만 또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뭐를 하고 싶다 정도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 대변인님은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다른 말 없습니까? 이인영에 대한 저는 사자성어 뭐 얘기해가지고 요번 주 사자성어에 집중했습니다. 원내대표 우리 김 실장님께서 모욕감을 주는 아니 뭐 어쨌든 그 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뭐 들으신 얘기라도. 뭐 특별하게 뭐 기자들은 뭐 우리 원내대표에 관심 어쨌건 출입하는 기자들은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실 것이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인영 그 원내대표에 관련돼 갖고 2010몇 년인가 인터뷰 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지금이랑 사실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없다. 뭐 그런 류의 대답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체성. 예, 정체성 이런 걸 지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의제 발굴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평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없어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사실은 저는 386 세대에 대해서 사실 큰 거부감이 없는데 86세대에서 큰 거부감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 했었던 이 유월항쟁이라든지 이런 거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 역사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직까지도 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예. 똑같은 이제 견지인데 뭐 컨퍼런스 출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한때 내가 그때는 내가 소위 말 잘 나갔고 소위 변화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하지만 시대는 변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그럼 나 또한 변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될 세대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그 어떤 대우와 그에 걸맞는 대우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거를 챙겨드려야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어떤 나라를 경영하겠다 해서 나왔을 때는 독립운동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우해주고 그 존중을 보내주는 것과 비전이 올바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386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뭐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5당으로 할 거냐, 3당으로 할 거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기자들이 왜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말 그대로 뭐 세 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묻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5당이 얘기가 되면 좋겠지만 근데 뭐 힘의 논리상 어쩔 수 없다면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원래 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선된 2017년 5월달 예. 그 첫 번째 5월 17일인가 그 이제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우리 그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5당 원내대표를 초대해가지고 국회하고 청와대 정부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제안이 이제 된 거고 또 이제 한 그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5당이 이제 정리적으로 이제 하자 그러면 제대로 되진 않았었거든요. 한 번 모이고 말고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측면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5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그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는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아무래도 숫자가 주는 게 좋으니까 특히 민평당이나 정의당은 가장 이제 한국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랑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 무슨 뭐 그 청와대에서 하고 그러면은 합의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 합의문을 만들 때 늘 그래왔는데 정의당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단서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그 노동 문제랑 그 규제 개혁 문제 관련 이 두 가지 의제에 있어서는 규제를 뭐 마구잡이로 푸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거 탄력 근로제 확대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저 뭐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를 이 명시해서 하든가 아니면 구두로라도 그걸 브리핑을 하거나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정의당만 없으면 다 합의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3당의 차이가 뭔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렇게 뭐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견제할 세력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계속 그런 대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 가면서 차이는 과거에 대한 평가, 과거 사건들에 대한 평가로만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참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이제 여야정 협치하는 건 국정 전반에서 모든 세력이 참가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건데 우리 같은 당이 참가 안 하면은 진짜 맨날 그런 식의 합의만 있는 거예요. 협의체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군요.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통일된 집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프로토스? 그러니까 과거는 다르게 출발했는데 미래는 이제 공유하는 집단이 탄생하면 이게 도대체 뭘로 가자는 거냐 이런 게 있는 좋은 거예요. 지적이네요. 작년에도 8월 16일 날 똑같이 규제 관련돼서 저희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거든요. 네. 정의당은 반대한다고. 그렇죠. 그런 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늘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아주 여야정이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게요. 사법부 빼고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런 걸 합의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뭐 탄력근로 확대라든가 뭐 이런 거 딱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서 주는 그 의미 때문에 그 3당인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동의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렁뚱땅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물론 한국당이 요구해서 그것을 이제 뭐 전국을 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그런다고 해서 전국에 풀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좀 잘 못 버티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우린 버텨야죠. 우린 예. 뭐 욕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욕한 사람이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 되신 그 평화당의 유성엽 의원. 우리를 빼고 한다고? 정의당 평화당 빼봐. 그 이인영 원내대표랑 뭐 정의당과는 뭐 특별히 어떤 뭐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있나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윤석열 원내대표 예방 인사 왔을 때 그 이제 옛날에 민주화 운동 같이 했고 예. 뭐 선배로서 그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꺼리낌이 씨 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뭐 할 필요는 없는 사이인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뭔가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은데 앞으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국당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해 가지고 내가 볼 때 한국당 요구 과도하게 수용한다고 해서 국회 문제 풀리는 거 아니거든요. 안 돼요, 저 집단. 내가 볼 때 안 들어줘. 물론 들어주는 건 들어줘야겠지만 정당하게 들어줄 걸 들어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 누가 선배라고요?
윤수아 원내대표가 61년생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이로는 3살 차이인데 국회의원 당선수로는 이인영 의원이 이제 3선이니까 선배지만은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이제 선배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 선출이 됐고요. 71년생 48세입니다. 여기는 70년생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이시고 여기는 또 대단히 특이한 의원이신데 그 배우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1기 출신이십니다. 그 장동건이랑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생이라고요? 그 71년생. 71년생. 예. 71년 2월이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는 하나 더 70년생들하고 같이 다녔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단국대 출신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니다가 이제 연기의 뜻이 있어갖고 한예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실제로 연기자였고 연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이 동시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정계로 입문을 하시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관악구청장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보궐선거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으로 관악을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관악에서 사실 새누리당 계열이 당선된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뚫어갖고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동영 의원이 또 나와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참 선거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면도 있고. 뭐 어떻게들 보십니까? 어떠세요 인상이? 전 잘생긴 사람 잘생긴 싫어해요. 사람 전 잘생긴 사람 싫어해요. 본인도 막 싫어하고. 아니야, 전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평가는 그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전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제 사석에서 같은 법사위 소속이거든요. 법사위 소속인데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일단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제 본인하고 이제 오신환 뭐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핵심도 잘 짚고 매너도 있는 편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그 지금 현재 윤수아 원내대표도 그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하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만나봤는데 인성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과 선거운이 합쳐져 가지고 선거운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선거운도 있지만 대진운도 있지만 그 이제 좀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좀 겸손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악구라고 하는 험지에서 그쪽 새누리당의 험지에서 이제 2번이나 당선이 됐을 텐데 뭐 그런 거 개인적인 거 다 떠나서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거는 이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그렇죠. 당내 이 분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문제인데 저건 거의 뭐 한 8차 방정식 정도 돼가지고 되게 해결하기 어렵겠던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별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럼 바른미래당 얘기라도. 특별하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뭐 안철수 다시 뭐 어떻게 그러면은 뭐 오신환을 통해서 어떻게 뭐 바뀔 것인가 그런 거에 좀 기자들은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복수 리벤지 그런 면에서 또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딴 거보다 오신환은 목소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연극을 해서 그런가? 어디서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뭐야 상임이나 이런 데서 소리 지를 때 보면 소리 지를 때요? 한번 그 나왔었어요. 밥사위에서 누가 이제 막 자기 말하는데 막 계속 얘기하니까 박재현 의원이 시끄럽시겠네. 발성이 좋으신 거. 누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한데 막 그냥 쪼롱쪼롱. 그때는 정말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발성이 좋으신가 보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제가 뭐 보기에는 겉에서만 보는 거지만은 이게 봉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탄핵한 얘기도 나오고 대표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손학규 대표는 전혀 물러설 생각 없고 사무총장도 임명하겠다는 식이고. 물러설 명분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당원 당규에 그 대표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마 검토를 했겠죠. 손학규 대표 측에서도 뭐 물론 오늘도 이제 대판 싸우고 막 권은희 의원 소리 지르고 뭐 오신환 대표는 이게 사퇴해야 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미 탄핵되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왜 사퇴를 해? 그래서 거기 저걸 바꿨잖아요. 최고위원 지명직. 예. 원래 권은희 정책위장을 최이배 의원으로 바꾼다고 그랬고 그 사무총장을 그 임재영 임재훈 의원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그 전면전은 뭐 불가한 거고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해법이 안 보여. 이게 봉합될 수 있을까? 그러면 봉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면전하면 한쪽이 지면 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진 사람 나가라인 건데. 어디로 나가요? 아니 진 사람이 나가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진 사람이 나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남은 사람은 뭐 비전이 있나? 별로 없잖아요. 남아있는 돈 그냥 좀 쓰면서. 즉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가든 누가 또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이 계속 갈등을 하든 바른미래당의 향후 비전 특히 이제 현재 이제 바른미래당의 상황으로는 뭔가 이렇게 혼자 개척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손학규 대표는 박지원 의원 표현대로 이제 평화당을 만나가지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승민계를 몰아내자. 지금 오늘 그 발칵 뒤집혔. 박지원 의원도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걸 거기다 막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가면은. 아 기자들한테는 좋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한 걸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논의가 평화당에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흔들어 놓는 게.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손학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손학규 저런 이런. 근데 진짜 그 바른미래당 근데 사실은 민주평화당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쪽을 크게 같이 해가지고 교섭단체도 만들고 또 호남의 대표주자라는 것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되면은 참 깝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역 국회의원이 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5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평화당이 14명이니까 합쳐도 19명이 되니까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된다. 물론 그 바른미래당에 뭐 김성식 의원도 있고 또 뭐 딴 분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막 움직일 건가 뭐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호남계가 그렇게 합치지는 어떤 합쳐봐야 이렇게 시너지가 안 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면은 뭐 오신환, 하태경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구한국당 계열이나 유승민 계열이라고 그런 분들이나 또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택할 선택지는 그냥 자기들이 패권을 잡고 우리는 뭐 죽을지언정 그냥 이 상태로 돌파한다. 이게 1번, 그 총선까지 간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좀 큰 세력과 연대를 도모한다. 그게 정의당, 민평당이 아니면 한국당밖에 없는데 이게 한국당이 보내는 신호인 건지 뭔지 해석이 안 돼. 복잡해지네요. 네.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답답. 한국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뭐 바른미래당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바른미래당은 누가 봐도 한국당 쪽이 좀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따지자면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고 한국당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바른미래당이 없어지면 차라리 내가 원래 바른미래당 지지자인데 바미당이 없어지면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런 사람 되게 소수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만약에 합쳐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때 일부 개혁 마인드를 좀 반영하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흡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국당은 또 오른쪽 날개인 대한애국당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죠 그것도. 그래서 한 8차방정식쯤 되는 것 같아. 풀기 어려. 저는 참 보면서 이 제3지대 정당을 만든다는 게 자리 잡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단식까지 했던 게 뭐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이 저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당 쪽하고 뭔가 몸집 분리기를 하는 건 절대 이제 뭐 그건 그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독자 놀파냐 그다음 아니면 한국당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는데 한국당하고 연대의 길이 사라지면은 거꾸로 이 현행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쥐고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한 되지만 좀 세게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랄까 그 개별 의원들의 석패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내서 좀 어떤 각 의원들의 이 차기를 도모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의 이 자유한국당의 선택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입니다. 5월 13일 날 선출이 되셨고요. 여긴 60년생입니다. 59세 정읍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이시고 행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라북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2002년도에 이제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이때는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셔갖고 정치 입문을 하셨고 그 뒤로 이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재미난 게 18대, 19대 둘 다 무소속이고 20대도 국민의당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이 된 거는 정읍시장 때 한 번뿐이다. 근데 그 18대 때는 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를 당해 공천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컷오프를 당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컷오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서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안 받아줬고 이제 컷오프가 되는 나왔으니까. 그리고 19대 때는 그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복당을 했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당 때문에 탈당을 해서 이렇게 좀 당적이 좀 그 호남 지역에서 좀 복잡한 이런 좀 당적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다른 분들은 뭐 정신 찾아봐도 이런 게 별로 없던데 좌우명을 써놨더라고요. 좌우명이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처하는 곳마다 진심을 다하면 항상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인이 되겠다. 이거는 글쎄 저는 약간 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맥락이 뭐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뭐 올드한 양반이구만. 나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이게 그 뭐 이러한 좌우명을 봐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정치를 해오셨던 이걸 봐도 그렇고 이제 호남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보수성을 대표하는 어떤 이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지. 요거 좀 벗을게. 네. 여기가 지금 너무 더워서. 오늘 진짜. 이 참 안 쓰는 이 좌우명인 것 같은데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어떤 이렇게 고사성어 이쪽에 예. 관심이 많으시나 보네. 그 고사성어라기보다는 고전에. 예, 그 이분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역사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유사 역사학자들 있잖아요. 그 환단고기 믿는 이쪽이랑이 약간 연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 그 우리나라가 무슨 옛날에 중국을 지배했다는 뭐 이런 아니 그게 어떤 의원 얘기할 때도 뭐 예. 그러니까 이쪽이 그 민족주의 성향이랑도 약간 이 접점이 있어갖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었다. 그런 거. 그 광저우가 광주다 이런 거. 참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저희 당이 외모 평가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아니 뭐 그거야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뭐 어떤 인상이야 얘기할 수 있는. 예, 저는 되게 뭐 그냥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그러면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네. 예. 너무난 게. 호남형의 인상 뭐 이런 거. 호남의 호남.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분 성격이 제가 보니까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긴 거 보면. 좀 센 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정의당에도 한번 이제 예방차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냐면은 저는 이제 뭐 평화당이랑은 좀 이렇게 약간 긴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공식 그 약간 얘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취재원 기자분들한테 제 이제 기자분들은 잠시 좀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좀 긴밀하게 또 은밀하게 하실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은밀하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여기 계속 돼.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속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별로 감추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구 사항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패스트트랙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서 올리긴 했지만 이대로는 절대 통과 못 시킨다. 이게 솔직한 심정. 왜냐 호남 지역에서 한 6개 정도 그 줄어드니까 뭐 본인들은 7개라고 하던데 7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구 규모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6개, 7개 정도 지역구가 줄어들면 우리 호남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의원 정수 늘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검토하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 하면 의석수가 아무래도 연동형보다는 좀 줄어드니까 확실하게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절대 통과 없어. 뭐 이러니까 이제 다들 아니 꼭 그게 통과 없어라기보다는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 일단 세게 하는 거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뭐 저는 시원시원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게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그래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예상되는 시나리오 3개 중에서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 항상 고민해봐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공동교섭단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굳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하지 않겠다 해서 딱 말을 바로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참 다 까놓는 사람인가. 진실된 분이시네요. 아니 여영구 의원 이제 당선되기 전도 그렇고 당선된 후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당이 절대로 교섭단체 같이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몇 분한테도 이거 우리가 너무 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데 물밑으로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거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지도부는 열과 사력을 다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유성엽 의원의 정서가 호남의원들 정서예요. 내가 1년 후에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정의당은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경남에서 이기기까지 했고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자신의 경쟁 대상은 정부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싸워야 돼. 뭐 한국당하고 싸우는 거는 기본으로 싹 가져가되 대신 민주당 정부가 뭘 잘못했고 문재인 뭐 잘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만은 자기들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의당하고 하면은 꼭 그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별로 비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한 사람이에요. 되게 솔직한 양반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정동영 대표와의 이 어떤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맞을까요? 별로 안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의 리더인데 그 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끈하게 가서 정동영 대표가 막 이렇게 정동영 대표도 말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본인보다 더 세게 가서 막 협상장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은원 관계나 뭐 이런 건 모르겠고. 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둘 다 그러니까 전북 출신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은 지금 전주고 한 사람은 고창 정읍이니까. 그럼 앞으로의 평화당의 포지셔닝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 문재인 정부와는 좀 각을 세우는 포지션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각을 세우고 그다음 패스트트랙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면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그다음에 석패율 이런 게 있는데 이 현역 의원들한테는 다 좋은 건데 가장 안 좋은 거 의석수 축소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의석수 확대를 하려면은 그런데 절대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그거 안 하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요구하게 하려면은 한국당이 원하는 걸 좀 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원포인트 개헌.
아, 근데 개헌은 뭐 안 된다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도 절대 받을 리가 없다. 뭐 관심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빨리 다 끝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뭐 지금 당장 뭐 개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물론 이런 건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정치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신들이 쫙 들어준다면 한국당 포함해서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진짜 우리도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정치가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유상엽 의원도 그렇지만은 이 평화당 의원분들의 분위기와 이 바른미래당 의원분들의 분위기를 딱 보면은 평화당 분들이 사실 훨씬 더 좀 느긋하거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선될 자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상엽 의원도 무소속으로 계속 당선이 국민의당으로 됐으니까. 뭐 거기 뭐 조배수 의원 이런 사람도 자기 또 텃밭인데 뭐 안 되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공부 더 오래 하고 많이 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무소속이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무소속이 이제 민주당을 호남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한국당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거든. 지금 만약 서울이라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그 뭐 호남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싫다 그러면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가지고 이겨야 되겠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이 있어. 근데 저 무소속도 우리 호남이야. 그러면 저 민주당 놈들 동네에 사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차라리 밀어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소속이 아주 이렇게 나쁜 건 정읍시장 출신이고 하면 조직도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았을 거고 위기는 아마 그 20대 때 그러니까 2016년에 찾아왔을 텐데 그때는 안철수라고 하는 막 어마어마한 또 돌풍이 나타나면서 그걸 싹 쓸어갖고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저는 하도 저기 좌우명을 인상 깊게 봐서 혹시 두 분은 이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점이 있으세요? 전 있어요. 아 뭐예요? 전 두 개예요, 두 개. 저는 뭐 특별하게 좌우명이라기가 뭐 내 개인이 살아가는 그게 좀 그렇고요. 그냥 제가 정치에 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낭중지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제가 지금까지 뭐 한 세 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뭐 사람들은 뭐 정당이 힘이 약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좀 더 날카롭고 뾰족했다면 충분히 그 벽들을 제가 뚫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스스로를 이 다잡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좌우명이네요. 그런 건 아닌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그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세상의 벽은 아직 두껍다. 그냥 그 정도요. 회장님은 뭐 어떤 거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인생 자체를 관통하는 좌우명은 뭐 나도 따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그 뭐랄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난 딱 두 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발언권은 상대방에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기고 싶으면 져줘라. 딱 그 두 개만 그냥 갖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이 져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못 이긴 거야. 그거는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긴 거고 그거 말고. 이제는 좀 이기셔야겠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뭔가 아니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에 대해서 그 내 진심을 알아주게 하고 싶으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내가 써본 방법 중에서는 제일 대단한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좌우명도 나왔겠다. 오늘 또 마지막 보너스 코너로 금주의 좌우명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이고 참. 금주의 사자성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뭐 계속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반응 나쁘면 그냥 한 두어 번 하다 말고. 실장님부터 하실까요? 나는 원래 그 약간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 아마겟돈으로 우리 어저께 재밌는 걸로 하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이런지 얘기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부터 했는데 아직은 아마겟돈은 안 다가오는 것 같고. 아마겟돈은 요즘은 엔딩 게임. 엔딩 게임? 엔드 게임? 엔드 게임. 예.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 저기 나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같은 의미인데.
근데 아마겟돈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올해 11월쯤 되면은 아마겟돈이 펼쳐질지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을 아마겟돈이라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아직은 암중무색입니다. 양중모색. 네.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세 가지 가능성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세 가지 가능성이나 놓고서 무슨 대단한 걸 집었다 그러면 야 이거 1, 2, 3번 중에 하나 아니야 임마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귀결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좀 보는 암중무색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신임 지도부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방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대변님은 어떤 거 뽑으셨나요? 직접 뽑아오셨습니다. 준비성 철저해. 이 아니,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예. 요번 주 그걸 하자 그래갖고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이걸 왜 뽑았냐면 아니, 놔둬도 보입니다 바닥에. 그런가요? 예. 요번 놔둬도 주는 요번 주에 마지막 또 김연아 국회의원이 좀 많이 좀 대미를 장식했다고 생각돼서 김연아 의원님에게 바치는 말이에요. 그 박근혜 우리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 그때 분명히 그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바른미래당 가신다고 그러고 하셨는데 못 갔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남아 계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뭐 막말 때문에 비난하는 걸 듣고 어찌 보면 보위병처럼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시면서 그래서 좀 닮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금묵자학으로 그냥 뽑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김연아 의원이 약간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좋으셨는데. 네, 그 근데 무한도전 나고 이랬을 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계속 네. 내보내고 있더라고. 근데 어젠가는 그냥 한센인들을 막 네, 뭐 그게 모욕하는 너무 발언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정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을 모욕한 건 아닌데 한센병 환자분들에게 그건 충분히 상처가 될 말을 해서 그 말은 좀 충분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 김연아 의원이 그러니까 계속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지금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이제 서면서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딱 끊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신 것 같은지 오히려 점점 더 센 이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인지 또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두 개를 뽑아오셨습니다. 준비성 철저한 정치인이요. 요번 주는 어찌 보면은 김연아와 전두환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인 것 같아서 이건 전두환에게 바치는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인면수심인데 과연 전두환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중의적 의미죠. 전두환의 얼굴일 수도 있고 전두환의 모든 면이 사실은 수심이다. 야 이건 뭐 방송에 나가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YTN 이런 데 나가서 전면 하셔야 수심으로 보내요 이거. 그래서 아니 이거 저기 대변인 브리핑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면 수시. 그럼 아무 말을 안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괜찮은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의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전두환의 모든 면이 수심이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지금 밝혀지는 이 사실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니야. 저는 그럴 만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들으니까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뭘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게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누군가가 증언을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퍼즐이 맞춰지고. 직접 내려가서 발포 명령도 했다. 그러니까. 야. 그리고 거기 뭐 사람 여기 시체들 태운 곳이다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헬기 사격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참. 그리고 그것도 있다면서요. 5.18 지나고 나서도 또 진압해야 된다고 그것도 되게 불안해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네, 결심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심입니다. 수심. 전면 수심. 한번 하세요 이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쨌든 오늘은 17일이고 내일이 1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다들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니까 한 번씩 다시 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차다들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생각. 큰일 날 뻔하셨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나 저녁에 약속 있는데. 이 케이크라도 꼭 보내시는 걸로. 큰일 나는데.
그럼 어쨌든 이 저녁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와이프도 까먹었어. 우리 와이프도 까먹을 없어. 예, 그러면은 뭐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